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40년 전 그 한마디에 청년의 가슴에 시퍼런 못이 박혔습니다. 헌책방을 돌고 돌아 겨우 구한 낡은 책 한 권, 밤새 써넣은 글귀. 여진은 그 마음을 받아들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네요. 40년 뒤 수천억 대 그룹의 회장이 된 성근 앞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 앞치마를 두른 채 남의 컵을 닦고 있었어요. 성근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이 청소 카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걸레와 세제 사이에 손때 묻은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40년 전 자신이 건넸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이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밤이었죠. 서울에서 가장 높다는 호텔의 커다란 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중후한 인상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윤성근,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방금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참이었어요. 홀 안에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불빛이 터졌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많은 박수와 불빛 속에서 정작 윤성근의 얼굴에는 아무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잔치에 잘못 끼어든 사람 같았어요. 가진 것은 세상 전부인데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 오래 지고 살아온 표정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에게 나이 지긋한 사내 하나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윤 회장, 옛날 생각 안 나시오? 대학 시절엔 라면 한 끼도 아까워하던 양반이. 가시돋친 말이었어요. 남의 지난 가난을 슬쩍 건드리는 그런 말이었죠. 하지만 윤성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라면 값을 아꼈으니 오늘 이 돈을 내놓는 것 아니겠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사내의 얼굴이 머쓱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에게는 그런 조롱쯤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윤성근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가 향한 곳은 홀 바깥 로비 한켠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바깥은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구두소리, 인사말이 뒤엉켜 있었죠. 그런데 그 작은 카페 안으로 한 발 들어서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강물 한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섬 같은 곳이었어요. 윤성근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무거웠어요. 그는 무심코 카페 안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손님이 빠져나간 구석자리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 하나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5, 60대로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손으로 행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장과 접시를 소리 없이 카트에 옮겨 담는 손놀림에는 오랜 세월이 밴 군더더기 없는 정갈함이 있었어요. 윤성근의 시선이 무심코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눈길이 저도 모르게 되돌아왔어요.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윤성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새었지만 저 눈동자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바로 그 눈이었죠. 한여진 씨? 이름 석자가 저절로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의 손이 멈췄어요. 쥐고 있던 행주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숨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한여진.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온 대학이 우러러보던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면 사내들의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장학생이던 젊은 윤성근이 감히 마음을 품었던 단 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그녀가 지금 남이 앉았던 자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윤성근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앞치마 자락을 슬며시 매만졌습니다. 그 낡은 청소용 앞치마를 조금이라도 가리고 싶은 사람처럼요. 그것이 지금 그녀가 세상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네요. 여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그 한마디 안에 40년의 사연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으면 옛사람 앞에서 저리도 몸을 움츠릴까요? 그때였어요. 수행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곧장 일어섰을 윤성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손을 들어 조용히 물러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시간에 맞춰 움직이던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멈춰 세운 것이었죠. 그 자신도 왜 그러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잠깐만, 앉았다 가시겠소? 윤성근이 부드럽게 청했어요. 조금이라도 그녀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카트 손잡이를 그어쥐고 이 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사람의 몸짓이었죠. 저는 일하는 중이라서요. 여진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물러서려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소? 윤성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2년쯤 됐어요. 사정이 좀 생겨서요. 여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사정이라는 두 글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녀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행주를 쥔 손등에 세월의 거친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일과 세제에 튼 갈라진 손이었어요. 곱던 손이었는데 윤성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저릿해졌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마친 손님 여럿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자리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성근이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방금까지 몸을 움츠리던 여진이 순식간에 달라진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님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카트를 벽 쪽으로 물렸어요. 그러고는 빈 자리를 하나하나 부지런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일에 익은 사람의 몸가짐이었어요. 조금 전에 그 초라하고 떨리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성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담담함이 진짜 담담함이 아니라는 걸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저건 오랜 세월 울음을 삼키며 만들어낸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물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씨앗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윤성근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어요. 차에 오른 뒤에도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자리를 치우는 여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좁은 어깨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떠나기 직전 윤성근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여진이 밀고 다니던 청소 카트 위였어요. 걸레와 세제 사이에
손때가 잔뜩 묻은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모서리가 불빛에 얼핏 비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윤성근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책 한 권이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리라는 것을 그날 밤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윤성근은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다는 층에 가장 넓은 방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술 한 잔을 따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잔 속의 얼음이 가늘게 부딪혔어요. 그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 많은 불빛 가운데 이 사람의 가슴을 데워주는 빛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40년 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윤성근의 눈앞에 젊은 날의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낮에 마주친 그 여인이 아니었어요. 주름 하나 없던 20살의 한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학교를 다녔죠. 밥 한 끼를 두 끼로 쪼개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로도 없는 자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장을 넘겼어요. 그런 그에게 한여진은 딴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늘 단정했고 늘 빛이 났어요.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공기마저 조금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청년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윤성근은 큰 맘을 먹었습니다. 헌책방을 몇 군데나 돌았어요. 그렇게 겨우 구한 것이 손때 묻은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소나기. 그 시절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살던 그 애틋한 이야기였죠. 그는 책갈피 사이에 짧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밤새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가진 게 없는 사내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싼 꽃도 근사한 선물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 낡은 책 한 권에 청년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에게 책을 건네던 날 윤성근의 손은 가늘게 떨렸어요. 혹시 적어둔 글귀를 들킬까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여진은 책을 받아들고 잠시 표지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굳은 얼굴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성근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여진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리발처럼 차가운 말이었어요. 여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청년의 마음도 그 낡은 책 한 권도 다 부질없게 만들어버린 말이었죠. 윤성근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청년의 가슴 한복판에 시퍼런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뽑히지 않을 그런 못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윤성근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차갑게 등을 돌려 걸어가던 여진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그 낡은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입술을 깨문 채였습니다. 그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의 의미를 청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매정한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40년이 지나도록 알 길이 없었죠.
사람의 거절에는 때로 말과 정반대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윤성근은 한 번 더 여진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여진의 곁에 선 낯선 사내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한눈에도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윤성근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은 청년의 가슴에 박힌 못을 두 번, 세 번 더 깊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윤성근은 달라졌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을 줄였고 끼니를 걸렀어요. 남들이 쉴 때 일했고 남들이 잘 때 공부했습니다. 가슴에 박힌 그 못이 욱신거릴 때마다 그는 그 아픔을 오히려 연료로 삼았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 여자가 두 번 다시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것이 젊은 사내가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에 대인 상처를 도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성근은 맨손으로 회사를 세웠어요. 밤낮 없이 일한 끝에 작은 회사가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큰손이라 불렀어요.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어른.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자리 뒤에는 늘 그림자 하나가 따라다녔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그 낡은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밤새 글귀를 써넣던 20살의 자신도요. 성공은 했지만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윤성근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열기가 뜨거웠어요. 하지만 가슴속 오래된 냉기는 그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사람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 미움조차 이제는 손에 익은 오랜 벗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의 불빛 위로 오늘 낮에 본 여진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남의 컵을 닦던 그 초라한 모습이요. 40년 전 넉넉한 집 아들과 나란히 서 있던 그 여인이 말입니다. 윤성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낯선 물음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물음이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사람의 마음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금 하나가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리라는 것을 그날 밤에 윤성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회장실에는 조찬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보고를 올렸어요. 숫자가 오가고 계획이 오갔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그 어떤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던 윤성근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만은 달랐어요. 그의 눈은 서류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어제 그 카페가 떠올랐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진의 마른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임원 하나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물은 뒤에야 윤성근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평생 일만 보고 달려온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것이 들어와 앉은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어영부영 끝이 났어요. 윤성근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발길이 저도 모르게 향한 곳은 다시 그 로비의 카페였습니다. 핑계는 궁색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나이의 회장이 굳이 로비 구석 카페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발보다 먼저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페는 아침 손님으로 한산했습니다. 윤성근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 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빈자리를 훔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쓸고 카트를 밀며 구역을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까닭 모르게 무거워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여진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내 여진은 담담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신경 쓰실 것 없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더는 다가오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이었죠. 여진은 자신의 초라함을 그 선 뒤에 감추려 했어요. 그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겠소. 윤성근은 애써 태연하게 말했어요. 여진은 대꾸 없이 옆 테이블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행주를 접어 쥔 손끝이 그의 곁을 아주 잠깐 스쳤어요. 그 거친 손등을 윤성근은 또 보고 말았습니다. 곱던 손이었는데 40년 전 강의실에서 노트를 넘기던 그 하얀 손이었는데 지금 그 손에는 세제와 세월이 남긴 자국만 가득했어요. 사람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여진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치울 자리가 남아있다는 듯 그녀는 곧 카트를 밀고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성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어요. 그 애씀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성근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알던 한여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여진은 넉넉한 집 아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길로 좋은 곳에 시집을 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미워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그 생각이 40년 원망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남의 자리를 치우며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곱던 손이 다 상하도록 말입니다. 무언가 크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이야기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의 정체를 윤성근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성근은 비서를 불렀어요. 강수호였습니다. 오래도록 그의 곁을 지켜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수호야, 조용히 알아볼 게 있다. 윤성근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한여진이라는 사람이다. 지난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봐라. 절대 티나지 않게. 수호는 대답을 하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머뭇거림을 윤성근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호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젊은 날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회장의 이 지시가 그에게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 조용히 건드린 것 같았어요. 수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굳이 지난 일을 들추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류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윤성근의 얼굴을 본 순간 수호는 나머지 말을 삼켰습니다. 그 얼굴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의 간절함 같은 것이었죠. 수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남은 윤성근은 창가에 섰어요. 왜 자신이 이러는지 그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러 온 것인지 걱정이 되어 온 것인지
미움과 애처로움이 한데 뒤엉켜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사람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을 단단하게 여며두었던 마음에 자꾸만 실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 틈으로 오래 눌러둔 무언가가 새어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윤성근은 다시 한번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진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그 손을 옷자락 아래로 슬며시 감추었습니다. 누가 볼세라 부끄러운 것을 숨기는 사람의 몸짓이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윤성근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감추며 살아온 것일까요? 윤성근은 다가가려 했어요.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서둘러 직원 출입구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밤길 속으로 총총히 멀어졌습니다. 뒤늦게 그 자리에 선 윤성근에게 언제 왔는지 수호가 다가섰어요. 회장님,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나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감춰졌던 한 사람의 세월이 조금씩 그 문을 열려하고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그날의 윤성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호의 조사가 시작되던 그 밤, 이야기는 잠시 윤성근의 곁을 떠납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시간, 한여진이 홀로 걸어온 40년의 길로요. 40년 전 그 매정한 거절 뒤에 실은 어떤 세월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 그 문을 열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성근이 알지 못한 시간이 있었어요. 거절의 그날 여진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짊어져야 할 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넉넉해 보이던 여진의 집안이 실은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었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진은 집안의 맏딸이었어요. 기울어가는 집을 일으킬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은 마음을 접어야 했어요. 가난한 장학생의 손을 잡는 대신 조건 좋은 혼처로 가야만 했던 거죠. 그것은 사랑을 밀어낸 게 아니라 사랑을 포기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여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근에게도 평생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움받는 편이 낫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게 그 시절 여진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진은 대기업 임원과 혼인을 했어요.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을 위한 선택이었죠. 여진이 시집가며 받은 도움으로 친정은 급한 빚을 겨우 막았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사업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속으로 병이 든 채 화병으로 몇 해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둥이 쓰러지자 친정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형제들도 저마다 살기가 바빴습니다. 여진이 몸을 팔듯 자신을 내어주며 지키려 했던 그 집안이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고작 몇 해 뒤의 이별이었던 셈입니다. 그래도 여진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침이면 정갈한 밥상을 차렸고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어요.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세월이 정을 쌓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진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여린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꼭 쥐던 순간 여진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야. 접어두었던 첫사랑의 자리에 이제는 이 아이가 들어앉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여진에게 짧은 봄날 같았어요. 따뜻하고
환하고 평온했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짧듯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무렵 남편에게는 오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남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업을 읽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니던 대기업을 나왔어요. 그러고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차렸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여진도 곁에서 힘을 보탰어요.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듯 했어요. 그 곁에는 남편이 믿고 데려온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오만석이었어요. 남편의 오른팔이자 한 식구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죠. 여진도 그를 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믿음이 훗날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을 쓰기엔 이미 늦어 있었어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진의 삶을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여진은 울지도 못했어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발밑에서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오만석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문을 온 척 슬픔에 잠긴 여진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고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회사 일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너진 여진에게는 한 줄기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여진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 살림만 하던 여자였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류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진은 오만석을 믿었습니다. 그가 내미는 서류마다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 도장 하나하나가 실은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이었습니다. 여진은 그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진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서류를 감쪽같이 위조했어요. 회사도 재산도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여진의 손에 남은 것은 종이 조각 몇 장과 빚뿐이었어요. 여진은 그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태였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으니까요. 오만석은 싸늘한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그 뒷모습이 여진의 가슴에 두 번째 못을 박았어요. 여진은 도움을 청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흩어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댁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친척들은 오히려 여진을 원망했어요. 네가 어수룩해서 그 재산을 다 날린 게 아니냐. 위로는커녕 손가락질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굽신거리던 이들이 빈털터리가 된 여진에게는 등을 돌린 거예요. 부유할 적 곁에 모여들던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친정도 시댁도 사람도. 여진이 기댈 수 있는 문은 하나같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안을 위해 사랑까지 버린 여자가 정작 그 집안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 아이러니가 여진의 처지를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비 오던 날이었습니다. 여진의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큰 수술을 받고도 끝내 성한 몸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중증 장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여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여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캄캄한 어둠뿐인 듯 했어요. 그날부터 여진의 삶은 온통 잿빛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팔았어요. 아들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는 낮에는 일터로, 밤에는 병원으로 오가는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몰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왔어요. 그러는 동안 오만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빼앗은 회사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어엿한 중견기업의 회장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빼앗은 자는 배부르고 빼앗긴 자는 굶주리는 세상. 그 부조리 앞에서 여진은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수없이 주저앉고 싶은 밤이 있었을 겁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진은 병실에 누운 아들을 떠올렸어요. 저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무너지나. 그 생각 하나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진은 낡은 앞치마의 끈을 고쳐 맸어요.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잡듯 무너지려는 자신을 다잡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여진은 나직이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 대신 이를 악문, 참으로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지독한 생의 의지였어요. 그렇게 한여진은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단칸방에 새벽이 내려앉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여진은 눈을 떴어요. 낡은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퉁퉁 부은 자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간밤에 조용히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어제 마주친 성근의 얼굴이 밤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진은 찬물로 눈두덩을 눌렀습니다. 눈물의 흔적을 지우는 것. 그것이 세상 앞에 나서기 전 그녀가 매일 치르는 의식이었어요. 여진은 종일 몸을 굽혀 일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훔치고 바닥을 쓸고 무거운 카트를 밀며 카페 구역을 오갔어요. 누군가 흘리고 간 것을 말없이 닦아내고 어질러진 자리를 소리 없이 정돈했습니다. 그래도 흐트러진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 이르면 그 곧던 등이 잠시 힘없이 굽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여진이 감춰온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 여진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고 이후 말을 잃은 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지쳤어도 그 길만은 있는 법이 없었어요. 여진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들의 손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아들이 잠든 뒤 여진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소나기였어요. 40년 전 성근이 건넸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낮에는 청소 카트 한 켠에 조용히 얹어두고 밤이면 이렇게 가방에 넣어 품고 다녔어요. 수없이 이사를 다니며 살림을 벌여도 이 책만은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마른 꽃잎과 성근이 적어둔 빛바랜 글귀가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 손을 잡았더라면. 소리 없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여진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이라 여긴 거죠. 여진은 잠든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온기가 지친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아들 조금만 더. 그렇게 여진의 긴 하루가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물어 갔습니다. 여진이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하루를 접는 동안 성근의 밤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호에게 조사를 맡긴 뒤로
성근은 좀처럼 카페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며칠째 핑계를 만들어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원망하러 온 것인지 걱정이 되어 온 것인지 성근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여진이 눈에 밟혀 하루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멀찍이서 여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진의 하루는 고단해 보였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무거운 카트를 밀고 오래 몸을 굽히느라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누군가 어질러 놓은 자리를 말없이 치웠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근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강희실을 환하게 밝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성근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여진의 고단한 모습을 바라보던 성근이 문득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성근은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목표였어요. 그 매정한 거절을 갚아주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정작 자기 인생은 뒷전이었어요. 결혼도 늦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였죠. 아내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늘 그를 묵묵히 기다려주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근은 그런 아내에게조차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박힌 40년 전의 못이 늘 그를 딴 곳에 붙들어 두었던 겁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근은 그제야 후회했어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살뜰하지 못한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오는 법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흩어졌어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는 이제 성근 혼자였어요. 가진 것은 세상 전부인데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왜 이리 허전할까? 성근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화려한 성공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긴 밤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좇으며 살았지만 정작 무엇을 잃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여진의 외로움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도 나처럼 홀로 세상을 견디고 있구나. 두 사람의 쓸쓸함이 어느새 거울처럼 포개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진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물을 뜨러 안쪽에 다녀오는 듯 카트를 구석에 세워둔 채였습니다. 성근의 눈길이 무심코 그 카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걸레와 세제 사이 카트 한켠에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손때가 잔뜩 묻은 오래된 문구본이었습니다. 성근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쓸어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책이었어요. 세월의 덮개가 앉은 그 감촉이 그의 손끝을 붙들었습니다. 표지의 글자를 확인한 순간 성근의 손이 굳었어요. 소나기였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헌 책방을 돌아 겨우 구했던 바로 그 책. 밤새 글귀를 써넣어 떨리는 손으로 여진에게 건넸던 그 책이었어요. 성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성근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 바짝 마른 꽃잎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빛바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성근이 밤을 새워 적었던 바로 그 글귀였어요. 세월의 색은 바랬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성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페이지 위에 고스란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요. 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성근의 입술에서 신음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토록 매정하게 자신을 밀어냈던 여자였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긴 싫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 책을 40년 동안 품어왔다니, 그것도 걸레와 세제 사이에 고이 얹어 지니고 다녔다니, 성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을 단단히 쌓아 올렸던 원망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이 낡은 책 한 권 앞에서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낯선 물음 하나가 차올랐습니다. 정말 날 싫어했던 게 맞나? 처음으로 성근은 그날의 거절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40년을 철석같이 믿어온 이야기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거절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만약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라면, 그 생각이 성근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여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근이 든 책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여진은 황급히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성근의 손에서 책을 빼앗듯 걷어들였습니다. 이건 그냥 헌책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여진은 서둘러 책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감췄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물들었어요. 별것 아니라 말하는 그 입술과 달리 온몸이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었어요. 성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붉어진 눈으로 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성근은 카페를 나섰어요.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성근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40년 묵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원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안쓰러움이 밀려들었어요. 분노가 있던 자리에는 오래 묻어둔 옛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카페 안 여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40년을 감춰온 비밀이 하필 그 사람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밤 같은 마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근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진이 책을 품에 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근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어요. 원망을 갚으러 왔던 남자가 이제 한 사람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그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며칠 뒤 윤성근은 여느 때처럼 호텔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여진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를 도울 방법을 궁리해봐도 쉬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가 순순히 도움을 받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로비 한켠의 카페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근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안이었어요.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걸친 배가 불룩 나온 중년 사내였어요.
거들먹거리는 몸짓이 한눈에도 거만해 보였습니다. 그 사내가 여진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성근은 걸음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성근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수호가 조사해 온 자료 속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오만석이었습니다. 여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 죽은 남편의 회사를 통째로 삼킨 자, 그가 지금 사업차 이 호텔에 드나들다 여진과 마주친 것이었어요. 세상이 참 좁기도 하지.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가 하필 이런 곳에서 다시 얽힌 것이었습니다. 오만석은 여진을 알아본 듯 했어요.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형수님 아니시오? 오만석이 짐짓 놀란 척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부러 주변에 다 들리도록 떠벌리는 말투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진에게로 쏠렸어요. 여기서 걸레질을 하고 계셨구먼. 세상에 그 손으로 이런 데서 남의 자리나 치우고 있을 줄이야. 오만석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여진의 처지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여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었어요. 그 짧은 인사 속에 40년 세월이 벼려낸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그런 여진이 못마땅한 듯 했어요. 그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소?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한때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더니 쯧쯧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야.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어요. 그 모든 몰락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쏙 감춘 채였습니다. 여진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린 자가 오히려 여진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 파렴치함에 지켜보던 성근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만석의 조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손에 든 물잔을 일부러 여진의 발치에 툭 쏟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흥건히 번졌어요. 이런, 손이 미끄러졌네. 이거 좀 닦아주시겠소? 그게 형수님 일 아니오. 일부러 여진을 굽히게 만들려는 저열한 수작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여진은 말없이 카트에서 마른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굽혀 쏟아진 물을 닦아냈어요. 그 뒷모습이 오히려 오만석보다 훨씬 꼿꼿했습니다. 굽힌 것은 몸이었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오만석은 마지막 남은 선까지 넘고 말았어요. 그래, 아들은 좀 어떻소? 여전히 병원 신세라던데. 즉, 치료비는 어찌 감당하시나? 이런 데서 걸레질해 버는 푼돈으로 되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을 닦던 여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이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여린 마지막 급소였습니다. 지켜보던 성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말은 안 된다. 저것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닦던 자리를 마저 정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오만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눈빛에는 서슬 퍼런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끄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제 손으로 벌어서요. 여진은 그 한마디로 오만석의 조롱을 되받아쳤어요. 아들 이야기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어요. 그것이 여진의 방식이었습니다. 진흙탕 같은 모욕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오만석은 머쓱해진 듯 했어요. 더는 재미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즉, 세월 참.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오만석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여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카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잡듯 흔들린 마음을 추스르는 몸짓이었습니다. 방금 그 모진 수모를 혼자 조용히 삼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성근은 한동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좁은 어깨가 이상하게도 커다랗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짓밟아도 꺾이지 않는 등이었어요.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근은 깨달았어요.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것, 그것은 여진의 고운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저 단단한 심지였어요. 세월이 그녀의 겉모습은 바꾸어 놓았지만 그 심지만은 조금도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저 사람을 지켜야겠다. 성근의 마음속에서 흐릿하던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이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어요. 저 꺾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이 그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성근은 오만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여진의 뒷모습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과 응징해야 할 자,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엇갈린 순간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으로 올라갔어요. 성근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성근은 곧바로 수호를 불렀어요. 수호가 들어오자 성근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만석이라는 자, 그 자에 대해 전부 조사해. 그 한마디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실려 있었어요. 한 사람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남자가 이제 그 앞을 가로막는 자를 향해 칼을 겨눈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옛 마음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며칠 뒤 밤 회장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만석의 뒷조사를 맡긴 뒤로 성근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목격한 그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여진이 홀로 삼켜내던 그 수모가요.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수호의 보고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수호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만 봐도 봉투에 담긴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두 건 다 정리했습니다. 수호가 나직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여진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지난 40년 여진의 세월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던 남편, 그가 회사를 나와 차린 사업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맞은 죽음,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요. 동업자 오만석의 배신, 위조된 서류, 통째로 빼앗긴 회사와 재산, 흩어진 친정과 등을 돌린 시댁, 그리고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얻은 아들까지 여진이 짊어진 짐이 종이 위에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성근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문득 멈췄습니다.
카페에서 보았던 여진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낡은 앞치마도요. 그 초라한 행색이 이 문장들 하나하나와 겹쳐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왜 그 곱던 손이 그토록 상했는지, 왜 40년 전의 여신이 남의 컵을 닦고 있어야 했는지를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근의 입술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원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자책이 밀려들었어요. 성근은 특히 한 대목에서 오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진이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들을 돌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성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0년을 미워하며 살아온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던 그 시간, 여진은 벼랑 끝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세월이 두 사람에게 이토록 다른 얼굴이었다니. 성근이 겨우 마음을 추스르자 수호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만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자의 실체입니다. 수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성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만석은 여진에게서 빼앗은 회사를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려왔어요. 그렇게 어엿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의 뿌리에는 남의 피눈물이 스며 있었던 겁니다. 성근이 서류를 넘기던 그때였어요. 한 대목에서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내용이었어요. 오만석의 회사가 지금 윤성근 그룹과의 대형 제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먼저 접촉해온 상태였어요. 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오만석 쪽에서 안달이 나 있었던 겁니다. 성근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여진을 짓밟은 자가 제 발로 성근의 손안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응징의 무대가 이렇게 눈앞에 차려진 거예요. 마치 하늘이 오래 미뤄둔 셈을 이제야 치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가 이어서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오만석의 과거 흔적이었습니다. 여진의 회사를 삼킬 때 저지른 서류 위조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의 정황까지요. 40년 가까이 묻혀있던 죄가 이제 성근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근은 그 자료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이것이면 오만석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를 파탄낼 확실한 칼이었어요. 그때 수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근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수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 감정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옳은 말이었어요. 성근이 오만석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사로운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와는 손잡지 않는다는 정당한 결단이어야 했어요. 그래야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응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호의 뜻을 그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성근은 창가에 섰어요. 두 개의 서류가 그의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여진의 눈물이, 다른 한쪽에는 오만석의 죄가 담겨 있었어요. 성근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긴 싫다며
매정하게 등을 돌리던 여진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거절마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그 책, 40년을 품어온 소나기 한 권. 그 거절에도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성근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의심이 점점 짙어졌어요. 그날의 매정함 뒤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으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그 물음이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성근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떴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킬 사람과 응징할 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근은 수호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만석 쪽 제휴 미팅 예정대로 잡아. 그 한마디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실려 있었어요. 응징의 판을 성근이 제 손으로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옛 마음이 이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침내 제휴 미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성근이 판을 짜고 기다려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호텔의 큰 회의실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오직 성근과 수호뿐이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만석이 들어섰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어깨를 한껏 폈어요. 윤성근 그룹과의 대형 계약이 이제 손안에 들어왔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미팅은 인생의 정점을 찍는 자리였어요. 오만석은 눈앞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큰 돈을 안겨줄 큰 손으로만 여길 뿐이었어요. 이 신사가 여진과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그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만석은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말입니다.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제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성근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오만석이 자랑하는 그 성공이 실은 무엇을 딛고 세워진 것인지 성근은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진의 눈물 위에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흐르는 듯 했어요.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성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단번에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어요. 오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만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성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성근의 얼굴은 돌처럼 단단했어요. 성근은 대답 대신 곁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만석 앞에 한 장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40년 전 여진의 회사를 삼킬 때 오만석이 손댄 바로 그 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의 정황들까지요. 묻혀있던 죄가 하나둘 오만석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건 대체 어디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유롭던 태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힘없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성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증거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이 서명, 당신 것이 맞지요. 이 계좌로 빠져나간 돈도요. 여기 날짜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조목조목 파고드는 말이었어요. 오만석은 빠져나갈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40년간 감쪽같이 감춰온 죄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성근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서늘했어요. 오만석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회장님, 이러실 게 아니라 우리 좋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근이 그의 말을 잘랐어요. 낮지만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재유는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오만석의 회사는 이 큰 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었어요. 그 동아줄이 끊긴 순간 회사의 자금줄도 함께 막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오만석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그는 떨리는 눈으로 성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 무슨 오만석이 뒤늦게 여진과의 인연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성근에게 매달리려 했어요.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지만 성근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성근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통쾌해하지도 가엾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응징은 그렇게 건조하게 끝이 났어요. 요란한 복수 대신 조용한 매듭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근의 방식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여진은 뜻밖의 호출을 받았어요. 호텔 지배인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진은 영문을 몰랐어요. 청소 중에 무슨 실수라도 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레 지배인실 문을 두드렸어요. 지배인은 여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저희 호텔에서 시니어 고객 담당 총괄 매니저 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세 지긋한 손님들을 살뜰히 모실 정성 깊고 품이 있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여진은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멀뚱히 지배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여진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윤성근 회장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으셨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근이었어요. 그가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여진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걸레들고 남의 자리나 치우던 사람인걸요. 하지만 지배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는 한여진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취향과 넓은 인맥은 우리 호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직책에는 의료비 지원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의 치료비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족의 치료비. 그 말에 여진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 것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진은 성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러세요? 여진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처드린 게 미안해서 이제와 동정하시는 건가요? 저 그런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거저받는 도움만은 죽어도 싫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움켜쥔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오래 감춰온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성근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사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험한 세월조차 당신의 품위를 어쩌지 못했으니까. 그 말에 여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성근의 청에 여진은 결국 카페로 나왔어요. 마감을 앞둔 텅 빈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성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예요. 그 말에 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연민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봐주는 말. 그것은 무너진 그녀의 자존심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때 저도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울어가는 집안을 살리려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저를 단념할 테니까. 성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원망해온 그 거절이 실은 사랑이었다니. 자신을 밀어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버린 것이었다니. 카페에서 시작된 그 의심이 마침내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그 책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하나가 제 젊은 날의 유일한 진심이었으니까요. 성근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40년 묵은 원망이 그제야 봄눈처럼 녹아내렸어요. 그 말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채찍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긋난 것뿐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온 그 긴 세월이 비로소 완전히 풀린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오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어요. 40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서야 겨우 닿은 마음이었습니다. 성근은 천천히 여진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세월이 핥히고 간 그 상처투성이 손을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성근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단단했습니다. 40년을 돌아온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그 손끝의 온기가 두 사람의 얼어붙은 세월을 조용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밤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계절이 물러가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두 사람의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들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여진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여진이 아니었습니다. 걸레를 쥐고 남의 자리를 치우던 초라한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고 목에는 매니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고객 담당 총괄 매니저. 그것이 이제 그녀의 자리였어요. 여진은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손님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그 정성과 품위가 이제는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런 여진을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진의 곁을 낯익은 얼굴 하나가 지나갔어요. 예전에 그녀를 은근히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여진은 흔들림 없이 그를 대했습니다. 몰락 이전의 품위를 그녀는 되찾았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벼려낸 강인함이 그 위에 더해진 것이었어요.
여진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어요. 하지만 그 바쁨의 결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짓눌린 노동이 아니라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소식이 여진을 웃게 했습니다. 성근의 도움으로 아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에게요. 그러자 기적처럼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잃었던 말문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진이 병실에 들어서면 아들이 그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눌하게나마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여진은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견뎌줬다. 여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더 버티자던 말이 이제는 잘 견뎌줬다로 바뀌어 있었어요. 버티던 나날이 지나고 마침내 웃을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만석의 소식도 짧게 들려왔어요. 제휴가 무산된 뒤 그의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탑은 결국 모래 위의 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소식에 여진도 성근도 오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지나간 원한에 매달리기에는 두 사람의 앞날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성근은 여전히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진에게 내려간 것도 여진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어느 날 여진은 새로 들어온 후배 직원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로비 카페 구역을 둘러보러 간 길이었습니다. 여진은 그 직원에게 손수일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어느 자리부터 치워야 하는지, 손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요. 그 앞치마는 예전 그 낡은 앞치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른 여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그 앞치마는 여진에게 초라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앞치마인데 그 의미가 이토록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말이었어요. 다시 자선 행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 성근이 홀로 무대에 올랐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때 그는 박수 속에서도 텅 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잔치에 잘못 끼어든 사람처럼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성근의 곁에는 여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성근은 여진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 그녀를 소개했어요. 제 곁을 지켜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하필 이런 모습으로라며 고개를 돌리던 그녀였어요. 감추고 숨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성근의 곁에 서 있었어요. 더는 숨길 것이 없는 모습으로요. 그날 행사장 한켠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나기였어요. 40년을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책이요. 이제 여진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당당히 펼쳐놓았어요. 감춰야 했던 비밀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추억이 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강수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득 그의 눈빛에 아련한 그늘이 스쳤어요. 젊은 날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떠나보낸 그 사람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사랑이 두 사람을 통해 뒤늦게 위로받는 듯 했어요. 수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어딘가로 향했어요. 40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그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자리만은 그대로였어요. 여진이 매정하게 등을 돌렸던 바로 그 길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나란히 섰어요. 40년 전 이곳에서 한 사람은 등을 돌렸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긋난 두 마음이 각자의 길로 갈라섰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여진이 성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1년 전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맑은 얼굴이었어요. 40년의 오해와 상처를 다 건너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사람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늦어도 참 늦은 봄이었어요. 하지만 봄은 끝내 찾아왔습니다. 40년을 돌아온 두 사람에게도 마침내 따스한 봄날이 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조용히 어루만지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40년을 미움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낡은 책 한 권 앞에서 복눈처럼 녹아내렸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오해라 여겼던 것이 실은 사랑이었고 끝이라 여겼던 자리가 실은 시작이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매정하게 등을 돌려야 했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진심도 있고요. 하지만 진심은 아무리 오래 묻어두어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낡은 책갈피 속 마른 꽃잎처럼 비친 발에도 그 모양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봄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그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